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시간 경향신문 박순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날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차 타고 와서 괜찮아요. 네, 지금 오늘 온유한은 오늘 오전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지명한다 만다 언제 지명할 거냐 뉴스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왔었는데 드디어 지명을 했어요. 이동관 방송위원장 후보자가 소감을 직접 밝혔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관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다고 할까요?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의 그 이해와 충돌을 빚는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치열한 그 환경 변화 속에서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가짜뉴스인 것 같은데 이동관 후보자의 이 소감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네, 이동관 이제 후보자가 됐죠. 네. 이동관 후보자의 이제 표현들을 보면은 그 여권의 인식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권이 기본적으로 지금 방송 생태계가 좀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여권에 불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도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놨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 언론특보도 했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네. 이번 주 중에는 사실 이동관 특보 지명할 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적어도 그 시점이 왜 이번 주 중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름 들은 지는 굉장히 오래되셨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처음부터 이름이 좀 오랫동안 나왔던 거는 좀 언론에 흘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던 건 아무래도 학교 폭력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아들의 학교 폭력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제 깜짝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여권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순신 전 본부장이 결과적으로 이제 수행을 못했는데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전체적으로 좀 비판을 받는 그런 그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흘려서 분위기를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분위기를 보다가 여론이 괜찮아졌을 때 지명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너무 빨리 지명을 하게 되면은 그 공석의 자리를 대행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좀 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면직에 대해서 막아달라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 상고까지 했는데 그게 지난 26일에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점상으로 지금이 맞았던 거죠. 그 보니까 그 김현 방통위원이나 김효재 방통위원 두 사람 임기 만료일이 다음 달 2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문 일정 이런 걸 고려한 뭐 지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 위원들의 이제 임기 같은 것들도 좀 고려가 돼 있고 결국 이제 위원들 가지고 한 차례 좀 싸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분위기는 이제 이동관 이제 위원장 되는 거 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겠죠.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이제 그냥 임명이 되는 형태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통위원들을 국회에서 아예 보이콧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야권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참여를 안 하는 방식으로 무력화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지명이 늦어지면서 이동관 후보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얘기도 좀 주춤했던 측면이 있어요. 이제 뭐 학폭 논란도 의혹이 이제 좀 가라앉은 측면도 그렇죠. 좀 있고. 사실 가라앉았다기보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뭐 다이나믹하다고 늘 표현하잖아요. 네, 한국 맞아요. 상황을 이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묻혀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YTN이 이동관 후보자 부인이 2010년에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나왔다라는 단독 보도를 했어요. 어떤 네. 내용이죠? 이게 이제 법원 판결문 가지고 확인이 됐던 건데 2010년 7월에 한 불교 종파 신도 회장 A 씨가 구속 기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동관 특보의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2019년 10월쯤에 이 A 씨가 구속 기소된 이 A 씨가 지인 C 씨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그 대통령 직속의 G20, 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 홍보단장을 홍보기획단장을 시켜달라. 이게 1급짜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동관 그 당시에 그 홍보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직 준비위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도 받았는데 이제 부인이 어떤 쇼핑백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금이. 원래 수건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이제 그렇죠.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열어보니까 거죠. 이제 현금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동관 그 특보 쪽 후보자 쪽의 입장은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 청와대였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상한 점은 이렇게 신고를 한 시점이 아마 추정컨대 1월 정도 될 텐데요. 2010년 1월이요. 그 2달 뒤인 2010년 3월 11일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A 씨가 회장을 맡은 신도의 주최로 대규모 불교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 쪽 고위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재환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당신 장관이고 지금은 이제 문화특보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인사청탁 시도를 했는데 그럼 문제가 되는 인물이었을 텐데 실제 청탁을 신고를 했다라면은 어떻게 고위직들이 여기에 갈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주최하는 남는다.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YTN이 그 이동관 그 지명자한테 물어봤는데 뭐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걸로 느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임명을 했어요. 추가 개각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개각이 어느 시점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의 장관들이 지금 다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장관 내지는 그리고 수석들도 총선에 나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시기의 문제고 모두 다 잡아둘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각은 뭐 필연적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조만간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릴 텐데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 청문회에 대해서 저도 좀 여권의 분위기를 물어봤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 될 것 같냐. 일단 다음 전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야당과 싸우게 되는 그 쟁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동관 이 후보자의 청문회 내지는 그 공방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양평고속도로로 좀 싸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갈 텐데 근데 이제 여권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의 반발은 굉장히 강할 거고 그다음에 언론계의 반발도 굉장히 강할 걸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언론계는 실제로 많이 반대를 하고 네. 있죠. 근데 이게 양평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 양평 지역 구민들이 걸려 있고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네. 이제 부정적으로 되면 총선에 그 지역 후보가 패배를 한다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것들도 전 국민들이 다 관심이 있고 체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언론계 그 방송 장악 이런 이슈는 예를 들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같은 것들도 네. 국민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뭐 수신료 안 내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안 내야 또 되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 장악 이슈도 언론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체감하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들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역시 이동관 그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었던 배경도 그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거죠. 여론의 향방이라든지 여론의 반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어제가 한국전쟁 정정협정 70주년이었어요.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 초청해서 대규모 기념 공연과 열병식 가졌는데 먼저 뉴스 영상 잠깐 보실게요. 27일 0시 정각에 시작된 전승절 기념 공연. 김정은 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용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연장에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대표단 단장들과 함께 극장 관람 속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김 위원장을 접견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석분평 동지가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준 것은 조중 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총서기 동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전승절 행사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한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공연에선 러시아와 중국 노래도 연주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에게 신형 무기들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방수장이 북한을 방문한 건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북한의 열병식 오늘 오전에 사진이 공개됐죠. 네. 어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전쟁에서 승리한 날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정전을 한 날이다, 협정한 날이다 이렇게 보는 전쟁을 건데. 중지한 날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이 승리해서 이제 중단됐다라고 보는 건데 그 70주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여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열병식도 하고 매년마다 했습니다. 더 힘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방금 이제 영상을 보셨듯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대표단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201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국경 완전히 닫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열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사실 나란히 열병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러시아는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 두 나라가 같이 왔다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구도 자체가 요즘에 이제 신냉전 체제다. 아,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 미국, 일본이 뭉치고 있고 또 서구 사회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뭉치고 있고 이런 그림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도 뭉치고 있다. 이렇게 네. 아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열병식을 하게 되면서 무기들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매번 하는 건데 무기들을 공개를 하는데 그럼 그 자리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왔다라는 거. 이 얘기는 중국의 무기를 이 두 나라가 인정을 해주는 꼴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무장 장비 전시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대표단에게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전시회를 북한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기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죠.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국방장관이 와 있거든요. 근데 국방장관한테 보여주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설명도 하고 이런 모습이 그제 나타났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ICBM을 비롯해서 뭐 무인 공격기, 무인 정찰기, 드론 같은 것들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일종의 이제 쇼핑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기를 설명하고 세일즈를 하는 것 같은 쇼핑이다. 무기 쇼핑하러 그렇죠. 온 장관 듯한? 입장에서는 쇼핑이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네. 또 배경을 봐도 조금 그 무기를 거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서구 사회에서 많이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무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전황도 좋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이 북한하고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북러 간에 뭐 무기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정도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사실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뉴스 영상 한번 보시죠.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상륙한 부산 옛 수영 비행장. 이젠 국제적인 영화제가 열리는 이곳에 노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국, 영국, 터키 등 22개 나라의 국기가 차례대로 입장하고 90을 넘긴 참전용사 60여 명이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국제도시로 변신한 모습에 노병들은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고 참전국 대표는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몰장병 2천여 명의 유해가 안장된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에도 참전국 대표단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찾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날 행사에 오신 그 90이 넘은 노병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참 뭔가 마음이 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뭉클하고 그렇죠. 좀 그런 네. 면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이제 참석해서 발언도 했잖아요. 네, 우리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한 건데요. 이 발언은 뭐라고 했냐면은 한미 동맹은 핵심 축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위에 지금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시간에 한미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 윤 대통령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걔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비슷한 내용으로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이제 북한 상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황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북중러 뭉치고 네. 그다음에 한미 뭉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냉전, 신냉전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행사 상황을 양쪽에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좀 이렇게 체감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야 되나? 마치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교차 편집한다라고 하면 정말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양평고속도로 소식 살펴볼게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죠. 네, 어제 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 의원이 168명인데 전원 이름으로 냈습니다. 네.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이제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네. 대통령이 사전에 이거 노선 바뀌는지 알았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노선이 바뀌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비롯해가지고 그 인척들이 어떤 관여한 게 있느냐 이거 따져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의혹이 되는 대상 인물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일가가 되겠죠. 어떤 경위로 주변 땅을 샀는지 그리고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개입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이제 국토위를 열긴 했는데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답변할 때 이제 자료 제출도 좀 미비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아직 국민들이 충분히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가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관례인데 어떻게 보면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윤재욱 원내대표의 표현을 보면은요. 이거는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때문에 사업 진행 안 돼. 이 메시지가 사실은 백지화의 메시지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 메시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합의가 관례라고 하셨는데 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려면은 완전히 또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정부의 어떤 협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부 측 인사들이 나와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도 내라고 하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권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료 못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하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양쪽 다 본질을 못 가고 또 여야 간에 공방 벌이는 그런 정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는 뭐 국정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주류 의견은 아닙니다. 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 원희룡 장관이 양평 가서 주민들 만나고 왔어요. 네, 이 원 장관이 양평 두 곳을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원래 예타할 때 종점지였던 곳 네. 거기를 갔고 네. 또 한 곳은 이제 대안 노선 있잖아요. 바뀌었을 때 종점 노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군데를 양서면이랑 가가지고 강상면을 간 거네요. 맞습니다. 두 곳을 가서 이 간담회를 했는데 좀 주목해볼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 장관 표현인데 일단 첫 번째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흐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처음엔 백지화였죠. 그리고 네. 최근에는 그 실질은 중단이다 이런 중단. 표현도 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한테는 빨리 놓겠다. 이건 더 훨씬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강한 표현도 하나 썼는데 정치 선동이라는 오염 덩어리를 치우고 좋은 노선 결정해야 된다. 이 오염 덩어리라는 건 이제 결국에는 그 가짜 뉴스 내지는 야권이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겨냥한 걸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주민 반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양평 주민이 마이크 받아가지고 원장관 발언하고 나서 바로 항의를 했는데 간담회를 이렇게 제대로 할 거면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 더 큰 장소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정치적인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일단 중지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 이건 이제 원 장관의 뭔가 이 입장이 좀 변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권의 기류를 보면은 사실 그런 얘기들은 해요. 이게 끝까지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계속했고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 있었죠. 네. 제가 이제 국토부 쪽에 좀 물어봤거든요. 이게 원희룡 장관이 입장 바뀐 거냐 이렇게 국토부 쪽에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사업 재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업 재개라는 말 자체부터가 틀린 말이다. 정상 추진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을 해왔다. 그러니까 백지화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제 문해력이 좀 딸리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네. 그 야권에서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진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지화가 그걸 돌파하는 수단이었을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식의 해석으로 보이고. 그 전에 충격요법과 같은 맞습니다. 맥락으로 봐야 되네요. 그 국토부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네. 충격요법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의 좀 연장선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 쪽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투트랙 전략을 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그 상임위에서 대응하는 거 아니면 일타 강사 영상 찍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할 거고 다른 트랙으로는 양평 해결사로서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최적의 노선과 방법을 찾겠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즉 이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재계 쪽에 좀 무게가 실린 하겠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좀 얘기네요. 해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볼까요? 어제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세 기조 계속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규모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감세 규모가 처음에 했을 때 지난해 했을 때는 13조 1,00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4,700억 원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액수는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든 배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바꾸려면 국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세법 말고 보통 네. 법 바꿀 때 국회 통과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행령 바꿔가지고 대체로 우회를 택하거나 이런 그림이 좀 있잖아요. 네. 이 세법 개정안에서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것만 바꿔가지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규모도 줄어든 그런 측면이 영향도 좀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자녀의 증여세 면제 부분이에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이제 양가 합치면 3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세금 안 내고 증여할 수 있는 돈이 10년에 5천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뭐 부자들은 태어나자마자 5천만 원 준다 뭐 이렇게 이제 세테크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 자녀가 자랄 때 그렇게 5천만 원을 주지는 않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결혼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넣게 된 거는 결혼할 때는 여기에다가 1억씩을 추가해 준 거죠. 각 가정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정에서 1억 5천만 원, 양가 합치게 되면 3억 원까지 이제 세금 안 내고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좀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1억 5천만 원 지원해주는 가정들 많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 좀 부를 대물림하는데 좀 사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